예,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령 공식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여왕을 조문할 영국 시민들이 무려 75만 명에 이를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한미일 정상이 모두 만나는 그곳이 외교 부대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나라 밖 영국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상징,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면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유해를 영국민들에게 잠시 동안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She was the very spirit of Great Britain, and that spirit will endure. And I think it's brilliant that hopefully people will be able to walk past her body and pay their respects to her. She did so much good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애도 물결을 일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지금 영국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 정도로 BBC도 24시간 추모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여정 엘리자베스의 공식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이 장례에 함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가면 아무래도 그 도로변에서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도로 가면은 도로폭도 좁고 속도도 좀 줄고 도로변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여왕의 마지막 배웅길을 공주가 배웅을 하는데 삼남 일녀가 있습니다만 아들들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공주도 이혼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혼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논란을 덜 일으킨 그 공주이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2세의 딸인 앤 공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 예. 같이 가고 마침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벨모럴 성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제 에딘버러 지역에서 이제 장례를 일단 치르고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이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재임 기간 중에 굉장히 그 국내외적으로 분열적 요소가 많았는데 스코틀랜드도 브렉시트 그 와중에서 한번 또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어떻게 그 영국의 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 많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국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어젯밤에도 BBC를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됐고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그곳에서 에든버러 성까지 280km를 이렇게 영국이 자랑하는 큰 SUV 차량과 함께 같이 앤 공주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구자홍 차장, 네. 대략적으로 직접 유해를 그 시민들에 공개할 거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75만 명 이상이 이거 직접 조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유해가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그 군용기 편을 이용해서 이 버킹엄 궁이 있는 이제 런던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런던으로 이동한 뒤에 14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 동안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조문할 수 있도록 그 유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조문하는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예. 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그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겠죠. 많이. 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옷을 갖춰 입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조문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이 휴대전화를 반드시 꺼달라라는 이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총리인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57년 만에 이렇게 직접 일반 시민에게 유해가 공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4일부터 19일까지. 19일은 직접 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또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75만 명이 직접 그 조문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완벽히 영국은 조문 국면입니다. 아까 N공주 얘기를 짧게 만나보게 했지만 김민정 교수님, 이게 그 이번에 이제는 왕자라고 부를 때 두 사람이 원래 또 개인적인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이게 영국 언론의 좀 관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공식 석상에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각기 걸어갔다. 뭐 이런 것도 언론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뭐 두 왕자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사실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가족이 또 구성되고 이러면서 이 두 뭐라 그러죠? 뭐 동서간에 좋습니다. 동서간에 있어서 예.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고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영국 왕실에서는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쪽과 왕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인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항상 갈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인 조지인데요. 이 조지가 사실 그의 형이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와 결혼하면서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왕이 되었고 또 그 딸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에드워드의 경우에는 결국 인간적인 삶, 사랑 이것을 더 선택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리 왕자와도 유사한 경우이다. 이혼녀와의 결혼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 이런 것들이 결국 왕실 내에서는 상당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인종차별 있겠죠.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생전에 많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영국 왕실 전반적인 그 가계 구성과 다시 한번 주목을 여러 가지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실도 재정립이 필요할 테고요. 그 김준일 대표님, 예.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이후에 워낙 영화화된 뭐 다이애나비 포함해서 여러 영화화된 드라마화된 그의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 그런 것 말고도 이면에서 영국 일간지 한 보도에 따르면은 여왕이 가방을 옆에 둔 채 립스틱을 꺼내 바르면 본인이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 후일담까지 다시 한번 회자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왕실 평론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크리스튼 메이저가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은 예. 여왕이 핸드백을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꿔 달면은 이거는 누군가 와서 얘기를 좀 끊어달라는 그런 신호였다. 예.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좀 더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고 항상 핸드백에는 빨간 립스틱 그리고 뭐 거울, 돋보기, 펜 이런 것들을 항상 지참했는데 예.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은 이제 떠날 신호가 됐다라는 건데 일종의 이제 non-verbal communication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유명해졌죠. 그 중국 비언어적 대화를 하면서. 예, 비언어적 대화 이제 non-verbal communication인데 예. 중국 이제 고위 관리가 만찬을 하는데 핑거볼이라고 손을 닦는 물을 이렇게 마시니까 예. 여왕이 같이 마셔준 그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안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말로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주변에서 적당히 개입을 해서 무안함을 주지 않고 하려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좀 배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왕의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뭐 끊어 뭐 말아 이런 거보다는 저런 사인들을 통해서 보좌진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즉위한 찰스 3세의 즉위식에서의 예민한 행동도 벌써부터 구세로 올랐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아들 찰스 3세가 어머니보다는 호감도가 좀 떨어진다 영국 언론의 평가가 많았는데 지그식에서 저 행동 일단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상이 작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명할 때 보면 정말 책상이 큼직해가지고 보기 좋은데 예.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조그맣게 그 국회에서 자리도 그렇고 하는데 저게 이제 뭐 잉크라든지 만년필통이 있으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엘리자베스였으면 저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신호를 하거나 하면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치워졌을 텐데 저렇게 손짓같이 하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는 안 그랬는데 찰스 3세는 어머니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세간의 평판을 저기서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예. 민주화가 일반화된 시기에 무슨 왕실이 필요 있어? 예.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자베스 2세가 품격, 그다음에 애국심, 그리고 적절하면서도 노련한 그 정치적 행보 이런 걸 통해서 왕실을 유지하고 영연방을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존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 아까 그 자식들 잠깐 얘기했는데 찰스 지금 3세는 다이애나 그 비와의 뭐 이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고 앵공주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앤드루 왕자는 아르헨티나하고 그 포클랜드 전쟁 때 직접 참전해서 박수는 받았는데 최근에는 10대 여성 그 성폭행 의혹 받고 있고 지금 전체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손이었다가 왕세가 된 윌리엄, 해리 두 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영국의 이 왕실이 필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예. 영연방은 유지될 건가 그리고 영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많은 논란이 저 찰스 그 3세의 짜증나는 표정과 거친 손짓에 그대로 우려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렇게 두 번이나 찰스 3세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갖다 놓은 또 보좌 참모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다만 저게 또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또 이런 뒷말을 받는 건 당연히 국왕인 찰스 3세겠죠. 가계도 얘기를 아까 이도훈 의원이 잠시 해주셨고 일단은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 간의 갈등도 이번에 좀 해소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이 찰스 3세에 대한 그 여론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거 꽤 관심입니다. 상속 자산은 얼마고 뭐 대략 3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 돈이 왕실 소유다. 근데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개인 돈은 아니지만 또 상속세는 하나도 안 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 대한 그 예우 뭐 특별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국 법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위라는 그 직위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왕을 승계한 찰스 3세에게 이제 개인 재산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게 한 이제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개인 재산의 경우고요. 왕실,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은 그 상속이 되지 않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찰스 국왕이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 재산의 경우에는 버킹엄궁이나 아니면 윈저궁이나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런 성들까지도 다 이 왕실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사고 팔 수도 없고 개인이 처분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기구가 따로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찰스 국왕이 상속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개인 재산으로 돼 있는 약 7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한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예.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왕실의 경우에는 이 상속세가 면제돼서 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국 자산이 총 한 40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상속 자산을 어머니 몸으로부터 받은 7천억 정도고 상속세는 단 1파운드도 내지 않는다. 즉위식 화면도 잠시 만나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상속세 얘기도 나온 김에 일부 영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영국 경제도 지금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여왕 장래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냐 혹은 앞으로 꼭 왕실을 유지해야 하냐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찰스 왕 3세를 지지할 것이다. 버킹엄 부모 앞에 추모 열기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한 가문이 왜 이렇게 많은 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김민일 교수님 특히 이게 뭐 아프리카에도 영연방 국가가 있고
뭐 호주, 캐나다도 영연방의 일부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일부긴 합니다만 또 군주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이미 1990년대 다이애나가 사망했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잦아들었었는데요. 예. 이제 또다시 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 내로 본다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사실 잉글랜드와 또 뭐 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1997년에 자치권을 얻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잉글랜드 쪽은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래서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연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영연방에 남아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아마 영국으로서 더욱 골치 아픈 부분은 그동안에 영연방에 있던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화국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가장 영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벌써 많은 조명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군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주일 대표님 이런 얘기 같아요. 과거 대영제국 시절의 그 명암 중에 암, 그러니까 약탈 혹은 문화재 이런 절대군주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식민지화됐던 나라들을 통해서 글쎄 여왕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목소리 찰스 3세에 대한 그런 권위와 맞물려서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정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군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제 잉글랜드 이렇게 4개 이제 지역이 연합으로 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그레이트 브리튼의 여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이 그나마 굉장히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면서 이 영국을 묶어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도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찰스 3세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분리 독립을 가속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혁명이 없어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는 왕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태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태국의 전 국왕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현 국왕은 아내가 뭐 수십 명이 되고 막 사치하고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점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연방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주한 영국 대사관 관저에만 추모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실까요? 이곳 안동. 과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찾았던 안동에도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일단 추모 공간 보면 확실히 그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찰스 왕세자가 방문했고 그 이후에 또 앤드루 왕자도 방문을 했으니까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 거죠.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왔을 때 마침 또 4월 26일인가요?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상을 안동시에서 아마 유성룡 선생의 후손인 아마 풍산 유씨 쪽에서 마련해 준 것 같은데 생일 케이크 대신에 시루떡을 이렇게 생일 케이크로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굉장히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음에 들어했고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특히 서양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여왕이 맨발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고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로 타전하면서 사실 그때 안동의 문화 그다음에 하회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홍보가 됐고 그 이후에 가수라든지 대중예술인들도 안동의 하회탈을 방 안에 걸어보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기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으로서는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에 대해서 특별히 기르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동시 충효당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된
하회마을의 고장 안동시였습니다. 저 장면이고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몇몇 그 시민들이 직접 또 추모하는 화면도 좀 사진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 안동에 방문했을 때 기념 사진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도요. 엘리자베스 2세 런던 장례식 참석과 함께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까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지난 70년간 영국을 이끈 역사적 지도자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고 영국 국민과 왕실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결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이 개최되는 런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알려진 얘기죠. 대통령이 직접 그 런던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그 정상의 어떤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또 군주의 또 장례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주한 영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조문을 했고요. 또 19일에 열리는 그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 장례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윤 대통령의 일정은 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일정이 이제 그 이달 그 하순경에 있었는데 20일이었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틀 정도 당겨서 영국을 먼저 방문해서 19일에 있을 이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뉴욕으로 건너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사실상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굉장히 이 외교 대장정에 나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화면이 나갔던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조문 행보에 나서는 건요. 당시 저 보시는 것처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 참석 이후 7년 만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는 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 근데 김민정 교수님, 그 이번에 바이든 전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고 기시다 총리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정상이 장례식장에서 만난다. 이게 단순히 뭐 장례식 참석이 아니라 외교 무대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뭐 이 격식을 갖춰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회동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삼국의 정상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미국의 소위 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발맞춰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인플레이션 법안이 우리에게 상당히 또 해를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그래서 관련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이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안보실장도 얘기하셨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모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큰 의미일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또 등장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뭐 한미일 포함해서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곳에서 여러 뉴스거리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김주일 대표님, 예.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순방인데 첫 번째 나토 순방 때는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광폭 행보와 관심을 많이 받고 호평을 받았다가 사적 채용 논란 혹은 왜 김건희 여사 순방에 민간인이 전용기를 동행하냐 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좀 대통령실이 사전에 차단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처음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또 벌어진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기타 수행원도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 외교 일정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도 뭐 보석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석 빌렸네, 뭐 이제 비싼 보석 그런 것도 좀 최대한 자제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유엔 총회에서 저는 이제 뭐 영국 이제 여왕 장례식도 장례식인데 유엔 총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게 어떤 말씀으로 세계 연설로 세계에 좀 울림을 줄지 이거에 좀 우리가 많이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소행원 등 과거에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5박 7일간의 이번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 말고도 유엔 총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던질지 이것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사건 사고 소식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눈에 띄는 사건, 사고 참 많았습니다. 10위, 9위, 8위를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내연남. 내연남. 글쎄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야심한 새벽에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절단한 한 남성이 있는데요.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이, 이거 차를 누가 손댄 거야? 핸들이 말을 안 들어. 제보자를 통해 저희가 영상을 직접 받았는데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제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어딘가에 머물렀는데 밤에 머물렀는데 누군가가 본인 차 밑에서 5분가량 있다 갔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뭐 앵커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달리는 것보다 잘 서야지 안전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되었다면 분명히 자동차에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명확하고 또 저게 자연적으로 잘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단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충격은 더욱 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새벽 2시에 찍힌 영상이고 저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 제보자의 차량 밑으로 쓱 들어가서 5분 정도 머물러고 뭐 비교적 철저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여러 차례 시도한 흔적도 보이는데 저 사람 다름 아닌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사귀었던 내연남이라고 해요. 지금 뭐 저는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에 어떤 그 오일선이 절단되었고 지금 있는 저 영상을 보면 분명히 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주차장에 계셨던 사람이 저걸 확인하고 그 제보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보자가 지금 그 알려준 사람이 제보자의 후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들어가서 저렇게 잘랐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내연남이 저걸 잘랐으니 당사자인 제보자는 더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겠죠. 언제 어디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단 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차주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영상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제보자 어렵게 오늘 방송 직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이 제보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현재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심경이 딱 어떠셨어요? 나중에 CCTV 확인해 보니까. 심정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솔직히 제 상대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참담하지 그냥. 경찰이 우발적인 범행이다,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원한 게 있으면 그냥 뭐 타이어를 펑크를 내든지 뭐 백내를 부러뜨리든지 뭐 차를 기스를 내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제법 성격을 이해를 하는데 이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다는 거는 살인 목적으로다가 그러는 건지 제가 뭐 아예
못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 지문 손괴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제보자 얘기 이런 것 같아요. 홧김에 예를 들어 그 내연남이 내가 미워서 백미러를 부수거나 타이어를 펑크를 했으면 그래 뭐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선을 절단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저 제보자의 후배가 저 사실 안 알려줬으면 운전하다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앵커한테 질문했던 게 자동차 중에 가장 안전한 게 잘 서야 되는 것이고 잘 서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나갔다는 거는 브레이크에 심각한 어떤 작동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근처가 조금 이렇게 또 내리막이었다는 언론 보도 등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백밀러도 아니고 타이어도 아니고 자동차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는 것도 아닌데 저게 어떻게 단순한 재물 손괴냐? 저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게 지금 그 파손된 브레이크 오일 선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명히 아내의 내연남이 본인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현재 상황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배우자분이나 혹은 이 범행했던 가해자 쪽에서 메시지 사과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괘씸해요. 제가 또 몸도 안 좋은 상태라 당뇨 합병증하고 같이 온 상태라 집에 부모님은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아픈 놈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일단 그 부인과는 저 재판 결과 21일에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이혼을 하든 말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조차 한마디 못 받았다는데요. 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언론의 여러 가지 내용과 경찰에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내연남이 그 부인과의 뭐 통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 3년 정도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이혼을 못하지만 타방이 잘못했을 때는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저 제보자의 결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저희 뉴스탑10에 이렇게 소중한 영상까지 공개한 이유는 바로 21일 있을 재판에서 법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한다. 이 부분 때문인데 근데 경찰은 왜 제보자 주장처럼 살인죄가 아니라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저도 이 기록을 꼼꼼히 다 하나하나 떠들어봤으면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과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포렌식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되고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제보자의 브레이크 선을 잘라서 분명히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때문에, 예. 승 의원님께 예를 들면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만 이 가해자가 뭐 지금 그 제보자의 아내와 문자를 나눠서 문자를 뭐 주고받는 와중에 내가 브레이크 자를 거다. 나 그날 밤에 그 제보자 거기 가 있을 거니까 이런 정도의 계획적인 게 핸드폰에서 안 드러났다 이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정황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이것도 경찰 단독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과 협의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재물 손괴라는 게 아까 흉기를 들고 오일선을 잘랐잖아요. 그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잘랐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는 것이고 그 브레이크 오일에 그 오일선을 잘랐기 때문에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손괴가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특수손괴라 해봤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도 분명히 저 제보자의 그 염려가 이해가 돼요. 저 정도 사건이면 자칫 정말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한다면 벌금형 나올 수도 있고 실형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앵커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이 잘려 있는 자동차를 탄다면 앵커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글쎄요. 제보자와 비슷한 그렇죠. 생각들이지 생명의 위험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 브레이크 오일을 지금 저 5분 만에 잘랐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 사람의 직업을 모르지만 적어도 준비했고 계획했다는 정황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비사가 아니면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자동차 정비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들어가서 그게 의근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필적 고의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 사람이 브레이크 오일을 잘랐을 때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혹시 사망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는 수 없다 정도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뭐 검찰과 경찰이 꼼꼼하게 잘 살폈겠죠. 알겠습니다. 저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일단 죄명은 특수손괴죄로 기소해서 재판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의 행동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보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9위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길막 갑질, 뭐 내자의 모든 표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민폐 주차를 일삼는, 그러니까 가로 주차를 하는 외제차 차주를 상대로 이웃들이 참교육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한 고급 외제차 차주가 아파트 단지의 길을 이렇게 막고는 갑질을 했다, 이런 제보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저때 지난주에 금요일에 전해드린 얘기는 저 흰색 그 승용차의 차주는 본인이 또 적반하장으로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또 온라인 상에서 보면 저 흰색 외제차의 차주는 또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채차치하고 네. 앞부분에 봤던 영상 있잖아요, 승 의원님. 네네. 저희가 꼭 외제차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길목을 막고 정차하는데 네가 후진해서 빠져나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요즘 주차 때문에 상당히 여러 온라인상의 제보 영상이 좀 넘쳐나고 있어요. 뭐 제가 이 사건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말 급하고 정말 내려오는 사람이 정말 반드시 내려와야 돼서 반드시 타야 되면 10번 중에 9번을 양보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저 굉장히 고급 외제차 차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야죠.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너무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제발 한 번만 이해해주고 뒤로 나가는 길도 있으니 그 길로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지금 그게 아니죠. 네가 후진해서 빠져나가라고 제보자는 저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적반하장이죠.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이 그걸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순수한 의도고 적법한 의도라면 그것을 이해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 사람이 왜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제가 그 아파트의 주민이면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게 우선이지 뒤로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이 핵심이시네요. 일단은 온라인상에서는, 저희는 저 차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온라인상에서는 저 차 종류까지 이름이 붙여져서 갑질 논란, 민폐 논란 꽤 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8위를 지금 만나볼까요? 폐륜 친구. 앞에 두 주제는 자동차 관련이 있다면 이건 장례식장 얘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잠든 친구 아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진짜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는데 이 기사가 나왔길래 이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인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못된 영화의 잘못된 상황을 설정했는 굉장히 부적절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눈 뜨고 다시 봤는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냥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기에 친구가 갔대요. 그래서 그 상주와 같이 이렇게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저녁에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그 친구의 부인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인은 거의 이제 한거 불가능한 상태, 인사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게 준유사 강간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니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진짜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럴 경우 안 나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나오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징역 2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빈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다, 경찰관에게 한 진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판결은 그렇습니다. 징역 2년. 네. 이 가해자는 계속해서 본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심신미약 주장했다면서요? 심신미약이라는 게 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나갔다 들어왔고 친구의 부인 옆에 누웠다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은 명확한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성행위를 의도했다면 그러한 의사 결정 능력과 사물의 판단 능력이 명확했는 건데 언제나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걸핏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방망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꼭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형 기준이 바뀌어서 술을 먹고 성폭행하면 더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이 만약에 술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했다면 술 먹은 사유가 있고 그 술 먹은 사유에서 성폭행을 했다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예. 제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먼저 반성하는 게 원칙이지 심신미약 주장 당사자는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모님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2.9.28이 뭐 크고 작지만 다소 충격적인 사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모아봤는데요. 승지연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불어 3주 만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교수 얘기고요. 오랜만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등장했습니다. 7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 다시 한번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꽤 나왔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교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수술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얼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고요. 존엄성까지 언급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인데 일단 팩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도훈 의원님. 네. 딱 3주 만이래요. 첫 번째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했지 3주 만에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8일에 신청을 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좀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약간의 발끌림 현상도 있다고 하고 그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원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지난달에 이제 그 심의위에서 심사를 했을 때 만약에 수술 일정을 잡거나 이런 구체적인 요건이 생기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자 했는데 아직도 이제 수술 일정은 없고 계속 아프다, 더 아프다인데 형 집행정지는 법으로 명확하게 그 요건이 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예.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영아를 육아를 한다거나 근데 다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제 해당하는 조항이 이제 마지막 조항. 생명의 그 위험을 느낄 정도로 병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의사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판단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일단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신병이 있더라도 수술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은 예. 한번 저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 변화 없이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이거는 어떤 약간 좀 정치 공세성인가 이렇게 검찰은 그 받아들일 수 있고 지난 2018년 19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령에 굉장히 또 허리가 아프고 그랬지만 역시 심의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픈 건 맞는데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고 검찰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한민수 수석님, 3주 만에 뭔가 정경심 전 교수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건지. 왜냐하면 여기 계셨던 분들 모두 공통된 의견이 형 집행정지만큼 뭔가 정치권의 손을 거의 안 타는 부분, 원칙대로 두 부분인데 3주 만에 뭔가 건강에 큰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이 다시 3주 만에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형 집행정지가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재벌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렇게 심의위에서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3주 만에 다시 냈다는 거는 최근 들어서 좀 전에 화면도 봤습니다만 그 민주당이랄지 뭐 이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모두 이렇게 탄원을 하거나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볼 때는 정경심 교수의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심의위가 판단할 때 진짜 이게 지금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될 건지 예. 아니면은 보류해야 될 건지를 뭐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시 또 냈다는 거는 뭐 좀 전에 뭐 유 의원님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다시 뭐 구체적인 뭐 치료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형이 뭐 소멸되거나 아니면 사면 복권되는 문제가 아니고 형 집행 그 자체가 이 치료 기간만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수형인 자체가 이 형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거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낸다고 내면은 심의위에서 좀 더 정밀하게 그 수형인 입장도 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시에도 본인 허리 디스크로 몹시 안 좋아서 재판 진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고 조기 종료를 했지만 이제 검찰이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민정 교수님, 근데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3주 동안에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상태, 허리 상태에 변동이 없다면 뭐 심의위원회 열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테고, 그럼 또 민주당 지도부가 또 검찰 또 매정하다, 인류는 없냐라고 또 비판할 테고, 이게 또 정치 이슈로만 변질되는 것 같아서 또 여러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결국 예.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이전과 지금과의 차이가 없고 그대로이다. 그리고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뭐 허용해주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또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뭐 다양한 각도에서 정치 공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금 정치 공세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쉽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뭐 일단은 의사분들, 전문가들이 확실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정경심 전 교수가 다시 검찰에 신청을 했고요. 과거에 한동훈 장관은 본인 소관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의료진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봤는데요.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만약에 다시 불허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표현상으로는 그렇죠.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의료인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할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형 집행정지들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봤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이제 알려졌던 창신섬유회 이제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으로 굉장히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고생을 했는데 보석을 여러 차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병 뇌종양으로 나중에 수술을 했지만은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수술 시기를 놓쳐서 혹시 뭐 이제 장애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은 없는데 글쎄요, 뭐 안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부터 직전 법무부 장관들이 썼던 장관의 수사지휘권 가급적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검찰이 똑바로 안 하냐.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뭐 이것 또한 추미애 전 장관의 업보 아니냐는 해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때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를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러니인가요? 그 이도원 의원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들께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오랜만에 소환이 됐네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지금 그 현 검찰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수사 종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져 수사를 배제하도록 했어요. 지휘를. 그리고 그 수사를 이성윤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사 의지는 매우 충만하죠. 그 수사를 잘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못했어요. 그러면 수사를 종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는 아니 박범계 장관님 시절에 수사해서 그 혐의가 없으면 종결을 해야 되는데 왜 종결을 안 하고 그 수사를 전 정권에서 해결 못하고 이 정권까지 그 떠넘긴 거니까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수사 종결 의지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수사 종결이라는 짐을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지금 떠맡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민수 성 결국은 뭐 민주당이 이원석 후보자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수사든 김혜경 씨 수사든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총장에게 묻는 거는 정치 공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건 어찌 보면 뭐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원석 후보자 입장에서도 지금 너는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잘 살펴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의혹들, 녹취록이 김 여사의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의혹을 살만한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뭐 일단 이거는 민주당 시각입니다만 뭐 아니, 다른 그런 데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곧 나온다 결론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원석 후보자는 당장 저는 수사주의권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찰 자체가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건 정권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오랜만에 소환이 된 이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와 함께 묶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볼까요?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끓으면 딱 맞춤 맞겠는데. 반바지 좋아? 되게 먹을만해?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묘니, 거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그 아버님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제부터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제1야당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정치 얘기 대체로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석 거리두기가 풀린 첫 명절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들이 빠질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명절 행보부터 화면으로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바로 한번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명절 행보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김치찌개는 잘 드시고. 이거 끓으면 딱 맞춤 맞겠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겠네. 여러분들 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대 한 달 남았다는데 이제는 미담으로 돌돌 싸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부모님 뵐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김민정 교수님, 일단은 취임 후 첫 명절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김치찌개 배식봉사 700인분 김치찌개 끓였고 통시장 찾았고 그제는 군부대 찾았고 이 민생 행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도 소외된 분들을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취임 후 100일 동안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메시지가 가장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 정부 초기의 얘기는 주로 실력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실력주의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약자와의 복지 혹은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아마 팀에서 만든 비전은 결국 전 정권에 대비해서 전 정권에 대비하면 실력주의 이런 것을 내세워야 된다. 아마 이런 계산들을 하고 만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때문에 약자와의 복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위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연휴 마지막 날엔 청와대를 찾았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이유 뭐 여러 내막이 좀 있다면서요? 오늘 지금 춘추관에서 장애인 화가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 걸려 있는 김현우 화백의 그 그림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또 그 전시회가 열리고 그림이 가는데 애초부터 윤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교수가 잘 설명하신 대로 최근 국정 기조가 민생 최우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지금 민생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역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동성당 가서 요리도 하고 배식도 하고 또 군부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추관 방문해서 장애인 화가분들 그린 그림 시민들과 함께 보면서 장애인 특히 이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춘추관은 이제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기자실로 쓰던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춘추관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림 구경하고 싶으면은 바로 가서 춘추관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우 화가 그림은 대통령실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민들을 초청합니다. 취임식에 왔던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림이고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이 소개도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그 그림이구나 바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민생 행보 그리고 장애인 관련 미술 전시까지 오늘 직접 청와대를 찾아서 방문한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저격수는 다름 아닌 이 인물 같습니다. 바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급박하게 했으면 저 국방부 마크거든요.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본드도 제대로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저기 봉황 마크라든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어떤 현장과 연결하는 거를 설사 했다고 칩시다. 왜 공개를 하죠, 그거를? 비공개로 실제 수혜 지역을 갔다 오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직접 수행도 했었고 그 비공개된 상황에서 실제로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까지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지시,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뭘 한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탁현민 전 비서관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김주일 대표님. 예. 윤 대통령이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수혜직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부속실 없는 이유. 뭐 이런저런 행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다 비판 사유가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사실관계에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좀 지연 말단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탁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본인이 담당했으니까 의전에 대해서 저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마크가 떨어져간 자리 그 표식 같은 경우에 좀 펜트칠 좀 잘 하고 뭐 봉황 붙이면 되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수습을 잘 하면 되는 거고 핸드폰을 뭐 안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비판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거대한 파고가 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통화 수화법 체결했거든요. 환율 처음 막 급등할 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한미 동맹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시행
시행됐는데 한국 차는 빠졌습니다.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미 호혜 평등으로 이건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뒤늦게 지금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고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야당 측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가 대책이나 어떤 기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이도원 의원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저 사진이 오늘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청와대 춘추관에 전시되어 있는 저 장애인 관련 예술품을 직접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는 모습, 비교적 편안한 복장으로 오늘 장애인 예술인 특별전을 관람한 윤 대통령 사진도 방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그 대표의 기세에 눌려있던 친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차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점이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는데 지금이 찬스 아니야?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도 의원님 잠시만요. 정치적 논평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데 낄낄거린다는 표현은 또 듣는 이에 따라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탁현민 씨의 지적 가운데는 뼈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홍보에 아주 능한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뼈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 한 얘기 가운데에서 영부인이 6천만 원짜리를 빌린다는 게 말이 되냐. 60억짜리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종수 여사는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했길래 60억짜리라는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글쎄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여러 휘발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뜨거운 논평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도 민생에 신경 쓰겠다. 당무와는 좀 거리를 둔다고 했지만요. 내일 모레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신문이 예정돼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첫 경찰 소환 조사도 16일이라서 대통령실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포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또 후회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한민수 수석님,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대구 경북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행보들을 포항에서 수해 복구하는 장면 포착이 됐고 이게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우 의원 공유하면서 우연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여러 말들이 좀 나왔었어요. 정말로 우연히 만났다고 하니까 약간의 진짜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저렇게 알리지 않고 직전 당대표가 이렇게 수해 봉사하는 모습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수해 때 수해를 나갔다가 다른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표현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가서 저렇게 리어커도 끌고 실제로 봉사를 하는 모습은 이준석 대표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 저렇게 이제 TK 지역에 있고 포항에 있으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이 깔린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고 가처분 신청도 이제 신문기일이 또 14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TK 지역에서 자꾸 노출이 되고 저렇게 보이면은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준석 대표 뭐 하는지도 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제 행보는 이번 주가 상당히 많은 게 걸려 있죠. 신문기일 걸렸고 본인의 경찰 출석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본인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약자와 동행 이런 행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행보에 못지않게 정책도 좀 지역 앞에 예산도 좀 살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있었던 일부 방송사의 여론조사 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는 누구 책임이냐 했더니 이 여론조사를 공유했어요. 윤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고 뭐 오차범위 내에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윤핵관들 책임이 크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유하지 않은 여론조사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조사를 투윤리위 이렇게 얘기해서 윤리위에 이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또 윤핵관의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요. 예. 지금 두 번째 보여주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미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심리적으로 이별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별 상태예요. 이동훈 의원님은 저 여론조사가 사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누군가가 역선택이 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 두 번째 여론조사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내고 싶고 첫 번째 그 나온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 윤핵관의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 여론조사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우나 고우나 국정 총책임자로서 여권에 이렇게 그 분란이 인대대한 전체적인 그 정치적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4년 남짓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빼앗기느냐 그걸로 책임지면 되고 두 번째 책임자라는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은 장제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러났어요. 그들은 그들로서의 책임을 다 했어요. 그럼 남는 사람 누구죠? 이준석은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예.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이 가처분 신문 기일도 왔고 16일에는 첫 그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예, 조문 외교 시작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죽어야 사건화가 되나요? 방지를 해야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색한 주차단이 전투기냐? 그 화제가 됐던 그 흰색 자동차 무개념 주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민폐 주차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주차 관련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들이 민심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하더라.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불송치, 위험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공정의 반감이 63~64%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높으면 1%가 더 높을 수도 있고 10%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3%에서 65%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수석님. 네. 물론 두 수사 다 잘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박범계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다가 그럼 이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기소 혹은 이런 것도 표적수사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더니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박범계 의원이 국한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표적 수사 아니다가 50% 정도 넘는 결과가 있고 한 3일 전인가요?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저와 정반대의 결과가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게 50%가 넘고 뭐 그게 아니고 정당한 수사라는 게 한 40% 나오는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소환 출두가 되고 이제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9일을 앞두고 8일이었나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직 여론이 뚜렷하게 잡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두 조사가 거의 뭐 한 3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론조사도 또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국민적 여론이 안 잡혔는데 박병규 의원이 어떤 여론조사만 딱 특정해서 뽑아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런 반대로 그 얘기를 좀 아닙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인용한 그 3일 전에 있었던 예. 여론조사에 보면 당시 거기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는 월등히 높았고요. 예. 그 조사가 지금 저희가 이재명 그 준비되는 대표하고는 여론조사는 저희 제작진이 찾아보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추이는 같습니다. 제가 두 조사를 들어오기 전부터 쭉 보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그렇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걸 보면은 뭐 질문이랄지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이재명 대표 수사나 예. 소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김건희 특별법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다수의 여론들이 그 상당히 특별법에서 적절하다.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여론이 많은 건 맞습니다.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는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만 그렇지 않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랄지 야당 알겠습니다. 지지 성향의 예. 지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사법적 판단 또는 검찰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이지 저것이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는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각종 혐의라고 하는 것은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혐의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다 제기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무슨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범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본인이 장관일 당시에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검찰에서 조사를 이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뭐 검찰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한민수석님이 인용하셨던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찾아보고 있고 바로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주일 대표님. 뭐 일단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성의 있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들고 추석 연휴 내내도 말들이 많았는데 서면 답변이 단 5줄이다. 이걸 두고 이게 직접 본인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되냐 아니냐 뭐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일단 5줄 보낸 거가 완전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예. 일들이 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술 거부권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겠죠? 예.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성의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한 거는 이거 자체가 무리한 수사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라는 거고 일단 이게 또 진술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진술로서 이루어진 거 뭐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이런 것들은 증거라는 게 어차피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동안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답변을 길게 할 이유를 못 느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건 뭐 길게 답변을 하든 짧게 답변을 하든 기소는 된 상태고 법정에서 시시비가 가려지겠죠. 한 20초 정도가 있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 답변을 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요? 예. 그렇죠. 물론 다만 이제 피의자 진술이 그 증거 능력은 그
없기는 해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혹시 지금 이 말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저 말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민심 밥상의 정치권 이슈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뉴스탑10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